김정은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해 사실상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가혹한 재돌이 환경 속에서 조종 전투기의 말기 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 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 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오늘 노동신문에서 사진 30여 장을 공개하고요. 조금 전 조선중앙TV에서 발사 장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는 이 장면이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한 화성 12형이라고 스스로 명칭을 한 이 미사일의 발사 장면입니다. 자, 이정훈 위원님 그리고 김정문 교수님,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어떤 특이할 만한 점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네, 화염이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어떤 미사일보다도 화염이 굉장히 길고 잘 퍼지지 않으면서 길게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추진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진도 완전히 친형 엔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정훈 위원께서는 어떤 점이 따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게 지금 단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단분리 형태가 아니고 앞에 탄두가 있는 전투조정부 그렇게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저건 어떤 나름대로 기술적인 한계와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해석이 저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김정문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저게 워낙 엔진이 힘이 좋기 때문에 1단 로켓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 5,000km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단 로켓으로 만들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굳이 1, 2, 3단 분리를 하지 않아도 1단계 로켓만으로도 5,000km까지 보낼 수 있음을 그 내용을 시험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는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추측인데요. 자신 없다고 한 게 만약 그렇다면 저기에다 좀 더 작은 걸 2단으로 붙이면은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미국이 두려워하는 ICB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기에다 한 단을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왜 붙일 수도 있는데 왜 안 붙였을까? 1단으로 썼을까? 의심을 하는 건데 저도 김 선생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정확한 속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붉은 등은 더 많이 켜져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어떤 내용으로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자,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 탄도 로켓 화성 12형이라고 이번에 처음 북한에서 스스로 공개한 이름입니다. 실험 발사 계획을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를 장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김기호 교수님. 핵 무기가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돼서 날아가서 이 전략 미사일을 쓰고 위력을 발휘하려 그러면은 요즘에는 최소한 20킬로톤 이상의 핵탄두가 달려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까지 5채 북한이 핵실험에서 진동으로 봤을 때, 진파로 봤을 때 약 한 10킬로톤에서 12킬로톤으로 판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4월 20일 6차 핵실험을 해서 아마 최소한 20킬로톤 이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조로 막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탄두가 무거우면 사거리가 못 날아가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아까 하얀 거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스스로 말하는 고출력 엔진 발동기. 그러니까 대출력 엔진을 발행해서 거기다가 위력이 강한 핵탄두를 달아가지고 멀리 보내는 걸 실험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그걸 성공했다 이거죠. 그렇군요. 대형 중량. 히로시마에 터진 게 15킬로톤이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 그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대형 중량 핵탄두라 이거죠. 자, 대형 중량이라고 하면 보통 1톤짜리 지름 1m 정도의 핵탄두 크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20킬로톤 정도의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실으려면은 무게는 1000kg 돼야 되고 네. 지름은 그 100cm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네. 대개 미국은 110kg까지 내려왔는데 500kg 내리 600kg에 60 내리 70cm 정도가 돼야 스쿼드 미사일부터 모든 탄두의 아하. 미사일에 다룰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발사 시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을 골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김정보 교수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어저께 아침 5시 27분에 쏘았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가 바로 중국이 야심찬 계획이 있었죠. 1대1로 정상회담을 전 세계에 각국에서 불러가지고 정상회담 잔치를 벌이려고 그랬는데 어제 쏘았다는 얘기는 현재 핵미사일을 시험을 한 것은 그러니까 미국을 협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협박을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건 덜 아픕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재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협조를 해서 북한에 협조를 하니까 우리가 니들이 아무리 우리 제재를 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미사일 능력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와 있다. 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대화를 좀 해야 될 테니까 중국 너희들이 우리 제재만 할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북미 간 대화를 주선해라. 이런 어떤 정책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형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병식 때 이미 공개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의 번호가 지읒자와 함께 쭉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도 화성 12형이라는 이름도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처음 요번에 쐈던 그 미사일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4월 15일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저게 어떤 미사일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게 KN-08의 개량형인지 어떤 건 잘 몰랐는데 요번에 쏜 걸 보니까 KN-08의 개량형은 개량형인데 엔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한미연합군 측에서는 저걸 KN-17로 명명을 했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14일 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읒 1183-1851.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읒과 숫자. 글쎄요. 난수인가요? 저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우리도 왜 군부대 가면은 1257 부대 뭐 이렇게 많이 하듯이 저기도 아마 그렇게 그걸 붙인 게 아닌가. 그 생산 공장이나 뭐 부대 위장 명칭이겠죠. 네. 그 추정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왜 그 천안함 폭침했을 때도 거기 글씨 쓴 거 보고 우리가 그렇죠. 국계 끄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이 생산 부대라든지 생산 일련 번호를 다 그 무기에다가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총을 분해해 보면은 거기에 무기 생산 연도와 일련 번호를 붙이거든요. 추정을 해보면 지읒은 이 미사일을 모두 운영하는 부대가 전략군이기 때문에 전략군에 갈 것이고 북한이 보면 태성기계공장이라고 평양 가까운 곳에 그 신음리에 이 미사일을 만드는 생산 고장을 가명으로 붙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생산한 부대의 그 일련 번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를 좀 하자면 일련 번호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한미 연합군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번호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혼란시키려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또 자기들의 실력을 원래 실력보다 더 과장하기 위해서 번호를 길게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그동안 최근에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 KN-17이라는 IRBM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이냐 지대지 미사일이냐 이거 갖고 얘기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그러면 어제 발사 미사일이 이 KN-17과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신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워낙 초기에 실패했고 또 지난번에 평안남도 북창에서도 쐈습니다만 워낙 초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미사일 종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시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난 이 미사일을 KN-17로 명명을 하자라고 이제 한미연합군이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정훈 의원님, 자 KN-17
북한의 KN-17, 북한에서 말할 때는 화성 12형 미사일입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요? 글쎄요, 지금 북한이 발표하기에는 대형 핵탄두를 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2012년도에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핵탄두를 소형화, 그다음에 경량화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왜 대형화를 했을까라는 게 저는 의심점인데요. 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량화는 이미 다 끝났고 ICBM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이번엔 주변 국가를 고려해서 IRBM급으로 고각 발사를 했다. 따라서 추가로 2단을 붙이면 ICBM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위급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이 고각 발사라고 해서 직각에 가까운 83도 각도로 쏴 올려서 하늘까지 2,000km까지 상공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지금 확보가 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ICBM에서 가장 핵심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ICBM에서 그 가장 어려운 게 대기권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네. 북한이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성공했다고 자찬하는데 통상 그 미국이 쏘는 미니트맨 3 같으면은 네. 시속 24,000에서 27,000까지 가다 보니까 음속에 25배에서 27배로 떨어지면은 네. 그때 떨어질 때 열도 마찰하는 그 대기권에서 마찰하는 열이 6,000도 내지 7,000도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90도로 들어오면 그 열을 못 견디기 때문에 20도 내지 30도 비스듬히 들어오거든요. 대기권이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걸리는 탄두 외피를 내열 잘 견디는 합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이 탄두가 깎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깎이면서 목표선에 가서 터뜨릴 수 있는 상마 기술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세 제어도 돼야 되고. 근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쏜 걸 보면은 거리가 한 그 2,000km 고도의 3내리 4바가 거리가 되니까 약 한 5,000km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하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마하 한 24, 25, 27 가려면 지금보다 거리가 2배나 3배, 2배는 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 설정한 온도에서 그걸 견디는 걸 하려면은 또 다른 실험은 필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진전해 와 있다. 네. 그리고 정확한 거는 떨어지는 자리에 그 해상에 분석 선단이 있어가지고 그 재원을 다 평가해야 되는데 현재의 고도와 거리와 그 속도를 가지고는 ICBM을 가려면 조금 더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근접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이 어제 고각 발사, 그러니까 직각에 가까운 83도로 발사를 해서 7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지만 이 각도를 조금만 낮추기 시작하면 그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제 ICBM 발사한 게요. 고도 2,000km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방금 나눴다면요. 이게 각도가 낮아질 경우에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제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고도 2,0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안쪽으로 떨어졌죠.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1,500. 예.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네. 각도를 조금씩 낮출 경우에는 점점 사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알라스카까지 가려면 한 5,00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 화성 12형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죠. 지금 현재 만약에 탄두가 500km 정도면은 알라스카로 충분히 때릴 수 있고 그래서 한 5,500km까지는 그 사거리가 된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탄두가 1톤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500km까지밖에 못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저께 쏘았던 그 미사일은 사거리가 4,500에서 한 5,500 사이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ICBM하고 IRBM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야기 중에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IRBM과 ICBM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미사일이 이 장거리냐, 중거리냐, 단거리냐 이걸 따지는 첫 번째 기준은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를 통상 그 5,500k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대륙을 넘어간다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그래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중거리는
ILBM이라 그럽니다. 5,000km 미만은. 그렇게 보면 또 아까 그 대기권에 떨어지는 속도도 있고 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목표 지점 탄착점에 떨어질 때 그 공산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한 4km, 3km, 2km 되면은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가격을 못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미니트맨 3 같으면은 100m 안에 떨어뜨리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그 거리는 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이거를 새로운 소식 하나 좀 저도 뭐 확인할 수 없는 건데 들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북창이나 이쪽에서 쏘면서요. 내륙에서 네. 쏘면서 북한 내륙에서 폭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패다, 뭐 EMP 탄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중 폭발한 위치가 함경북도 특정 지역인데 그쪽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일부러 그쪽에서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잔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 방향으로 동해 쪽으로 저거 이번에 걸 떨어뜨렸는데 네. 원래는 그쪽에 가서 북한 배들이 이걸 나타나는 걸 지켜보면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방해, 우리의 방해, 러시아 방해 때문에 안 되니까 네. 자기네 영토 내에 떨어지게 하는 함경부터 특정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실험을 한 다음에 이번에 바다로 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 공룡 폭발할 때마다 실패다라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탄두를 터뜨리거나 하는 그 성능을 실험해보고 이번에 실제로 바다로 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이종원 의원에 동조하는데요. 네네. 거기서 재원을 다 산출해서 지난달에 3번 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2월 달에는 500km 이미 급식탱이 날아갔거든요. 네네. 그때 재원을 산출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막 미국, 중국이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갈 길 간다 해서 이번엔 딱 일본 배타적 경제지역이 안 떨어지게 하고 러시아 가까이 떨어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좀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3번의 실패를 하고 이랬다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원한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원하는 각도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리도, 위치도 다 제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다. 그 제어까지는 조금 보는 게 제어하려면은 그 위성을 운영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프로그래밍 할 때 그 별에서 위치를 스타 센서라고 네네.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관성 항법에 의해서 날아가서 단분리를 1단, 2단, 3단 한 다음에 관선에 의해서 날아가고 GPS 조정이 되는데 북한이 요즘에 많이 발달한 게 GPS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아하. 예, 많이 이제 그 가까이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ILBM급이지만 ICBM에 가까운 그렇죠. IRBM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저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IRBM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형 스커드 미사일 때부터 노동 그리고 이 IRBM, ICBM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지금 자 대한민국 우리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딱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km 정도로 일본 전역을 공격할 그렇죠.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RBM이 이제 무수단급과 ICBM 중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수단은 3,000km, 미국령인 괌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CBM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에 가까운 지금 엔진 성능을 개발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6.25 때 부산만 나타놓고 다 점령하는데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의 전력이 있는 곳을 못 오게 방해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괌 같으면 우리 전략 폭격기들이 괌에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공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으면 주일 미군 기지가 있고 칠함대 모항도 있고 주일 공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알래스카에 또 미 공군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는 미국이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 군대를 많이 안 갖고 있다가 유사시가 되면 동원을 해서 합니다. 제가 UFG라든지 키루즈를 보면 거의 동원 예비군들이 동원돼서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 본토에서 동원돼 가지고 오는 미군들이 못 오게끔 함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전부 방해해서 사고를 위해서 거의 갈 수 있는 그런 좀 단계적 발전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북한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미니트맨 3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번에 걸쳐서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미니트맨 3와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제 미니트맨 3가 이 정도입니다. 비행시간 30분에
최대 사거리가 12,000여 킬로미터 대표적인 지금 ICBM인데 여기 수준의 아직까지 저 비교를 하면? 미트맨 3 수준에 가려면은 네. 더 많은 실험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초보 단계라고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저 정도 되려면 재진입 기술과 그다음에 그 목표에 이르는 정밀 유도 기술이 필요한데 네. 미국은 위성과 그 항법 장치 센서, 스타 센서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하고 그 비행 거리도 30분인데 아마 북한이 지금 저 정도까지 거리로 날아가려 쏘았으면은 한 4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5,500km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확도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거는 미국은 100m까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을 시키는데 북한은 아마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한 4km 오차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북한 스커드 미사일에 맞아 죽으려면은 조상 3, 4대 때부터 아주 재수가 없어야 맞는다. 그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GPS 아까 말씀드린 그걸 하기 네. 때문에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니트맨 3가 지금 30분 만에 미국에서 본토에서 이제 태평양까지 날아왔지 않습니까? 최대 사거리는 좀 많이 적혀지만 우리 아시아까지 올 때는 이제 30분에 왔죠. 네. 근데 요번에 북한이 쐈던 미사일도 비행 시간이 30분입니다. 네. 30분에 5,500km 갔기 때문에 속도는 미니트맨보다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화성 12형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5,500여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엔진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18일 날요. 그 유명한 김정은이 어부바까지 해줬었던 그 신형 엔진 실험. 그때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톤 포스. 톤을 올릴 수 100톤 있는 포스. 100톤 포스의 네. 엔진을 갖고 있고 보조 엔진 4개 달린 이 엔진 시험. 이게 지금 이거를 만약에 묶는다면은 12,000, 13,000km 당연히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로켓 이 미사일을 쏠 때 제일 처음에 올라갈 때가 이게 상승 단계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 때 어려운 게 단 분리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1, 2, 3단을 안 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그 ICBM으로 하는 단 분리에는 기술성 그 의문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단분리 기술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벌써 광명성으로 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북극성 새로운 엔진에 의한. 그러니까 새로운 엔진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단분리 기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요번에 쐈던 1단 미사일에다가 2단 미사일을 노동 미사일 엔진을 더 단다든가 하면은 아마도 진짜 ICBM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하. 그러니까 지금 ICBM 기술에 거의 한 발짝 거의 다 다가갔다. 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나요? 네,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도요. 네.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뭐 뉴 발랑스나 뭐 나이키를 신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고무신도 신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에 신는 거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만드는 미사일은 고무신일지도 몰라요. 네. 미국이나 우리가 만드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좋은 운동할지 모르지만 그런 기술력의 차이가 있지만은 각각의 기능은 신발 기능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서 목표를 맞추는 건데 지금 북한에는 바다가 좁고 배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지점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미국은 전 세계 군대가 있으니까 특정 한초로 쏴가지고 100m 이내에 맞았다 확인이 되는데 얘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경남도 부근에서 터지게 해서 낙탄 실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다로 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체식 발사 시험을 해보는 거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대신에 확인 자신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바다로. 일본 EEZ하고 러시아 EEZ 근처로 한번 쏴보자. 딱 쏴보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는 상당히 저는 긴장해야 되고 저게 기술이 고무신 신발이다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요. 고무신도 그렇죠. 엉터리 총이라도 맞으면 사람 죽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한국은 지금 비상배를 울려할 시기입니다. 지금 이종훈 의원이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ICBM보다도 지난번에 했던 스쿼드라든지 노동을 고각을 했을 때 고체 연료를 이동식 궤도용 차량에다가 아무 때나 기습적으로 사격하면 우리가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는 거죠. 저렇게 지금 거의 ICBM까지 갔다는 거는 스쿼드나 노동은 고체 연료로 뭐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제 발사한 이 화성 12형은 액체에 가까울 거예요? 고체에 가까울 거예요? 어떤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까? 일단 이동식 ICBM인 경우에 가장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동창리 미사일처럼 그냥 거기에서 항상 발사하는 미사일은 감지가 가능하지만
이동형은 어디서 어떻게 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네. 뭐라고 답변하기가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이 연료의 그 색깔이라든가 화염의 색깔이라든가 모양을 봐서는 꼭 고체 같은데 네. 꼭 고체로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미 연합군에서는 액체 로켓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전날 발사 조짐이 있다고 보도한 걸로 보면은 그때 연료를 주입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모든 답변은 김정은이가 와서 답변을 저랑 일문일답 하면 풀리겠는데 그건 안 되고 머리를 짜내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상식적인 질문을 세 분께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 결의를 통해서 지금 대북 제재와 압박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재료를 들여오려면 상당히 그 제재와 압박을 뚫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 제재와 압박을 뚫고 저런 미사일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기면 연료라든가 부품들을 지금 해외에서 조달을 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품과 재료만으로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단동에 중국 무역회사가 북한의 이 미사일을 깎을 수 있는 그 절삭 공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산화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공급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러시아도 이 정밀 가공 그 기계, 우리가 대한민국이 반도체 잘 만들지만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사일은 잘 만드는데 미사일을 깎는 공구, 핵탄두를 깎는 이 가공하는 기계는 해외에서 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제재가 엄격히 시행된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생산하는 능력은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노동신문에 보면은 김정식, 장창하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인데요. 자, 장창하라는 사람이 이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김정식이라는 인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장을 보니까요. 별 두 개로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이 정도면 지금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입니다. 요 왼쪽에 왼쪽 제일 가에 웃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고요. 요 사람들이 그 부하입니다. 두 사람. 아하. 근데 이번에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의 중앙위원회 그 전문 부서의 부장은 장관급이고요. 부부장이면 차관급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 부부장들이 많고 또 그 위에 선임 부부장, 제1부부장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이렇게 군사층으로서 이렇게 장군을 달아줍니다. 우리는 같으면은 중장이라는데 별 하나를 소장이라 그러고 두 개를 중장이라 그러거든요. 세 개를 상장, 네 개를 대장이라 그러고요. 자, 그러면 북한이 발사한 IRBM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군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정우 의원께서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작동을 해서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이 쏘게 되면은요. 우선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봐야 주먹질로 우리가 할 텐데 그걸 보는 게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그린파인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패트리어트 팩3에 붙어있는 팩2에 붙어있는 레이더 등으로 그다음에 장거리 방공 레이더가 또 있고요. 그런 걸로 종합적으로 봐서 잡고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스파이1 레이더 그 이지스에 걸로 잡아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고도에서는 이제 미국의 사드가 들어와서 사드가 잡고 그다음에 뚫리면은 팩3로 잡고 팩2로 잡고 그다음에 LSM으로 잡고 MSM으로 이런 다층 방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가 한 1000km 볼 겁니다. 사드 레이더가 한 600, 700km 본다고 하는데 2000km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럼 중간에는 올라가는 거 봤다가 어디 가는지 모르다 떨어질 때 보는 겁니다. 허점이 있죠. 그러네요. 또 떨어질 때는 워낙 탄두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든 게 지금 또. 그래서 떨어지다가 만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사드나 팩3가 올라서 맞출 수 있는 고도보다 더 높은 데서 빵 터져서 EMP탄을 전자기판을 터뜨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모든 수를 다 써서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하지도 못한 걸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 분야 1호 지시사항으로 KMD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더 가속화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KAMD 미사일 방어 체제, 자,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시간도 지금 많이 걸릴 테고, 그리고 또 사드와도 좀 연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드와 KAMD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드는 원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추구했던 거는 패트리엇 2를 패트리엇 3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MSAM 미사일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전 배치될 건데 그거는 이제 최대 고도가 20km까지밖에 못 맞춥니다. 그리고 현재 LSA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LSAM 그거는 고도가 40에서 60km 정도 되거든요. 그건 한 2023년도 되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3년도까지 만들 걸 좀 빨리 당겨서 만들라 이런 지시사항이고 사드는 그 위에 40km부터 150km에서 맞추기 때문에 그 위에 미사일을 맞추는 건데 우리 기술로 사드를 개발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이스라엘제 에로 시리즈 사든 아니면 사드를 사든 그걸 사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KAMD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는 2조 원 넘게 든다고 하는데 지금 사드 한 개 부대를 배치하는데 지금 1조 원 정도가 들잖아요. 1개 포대. 1개 포대. 근데 미국은 사드 레이더 외에 우주 기반 위성이라든지 정지 기반 위성, 저궤도 위성이 미사일 탄도의 궤적을 지구 반대편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교격하면 된다는 그 레이더하고 연동해서 알려주지만 우리는 이지스함 레이더나 그린판 레이더 있다 그래가지고 위성이 없기 때문에 KAMD, LSAM이나 MSAM을 갖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고 된다 하더라도 2022, 2023년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에서. 저는요, 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K자 들어가는 이 애국심 호소하는 방어 전략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개발할 수도 없고요.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한 20배 이상 더 많은 국방비를 써서 MD를 만들었습니다.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KAMD를 만들어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MD를? 그러니까 국산화하는 건 좋은데 국산화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 휴대폰에도 미제 기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KAMD를 해가지고 풀어라. 우리가 하드웨어를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설사. 근데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1000km밖에 못 가는데 2000km까지 올라 떨어지게 되면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위성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위성을 다 깔려면 국방비가 우리 20배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독자적인 안보를 하는 게 아니라 동맹 안보를 하는 건데 지금 이 KAMD를 빨리 서두르라.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점을 짓는 국방 정책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더 많은 국방비가 너무 비용이 되어서 모순에 걸리게 된다. 이거를 정책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면 이정호 의원이 정말 동조하면서 왜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많은데 MDA에 가입해가지고 사드 체제를 도입하겠습니까? 일본은 위성도 있는데 이게 종합적이고 우주에서부터 다 지구가 동그랗게 공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그린판이나 이지스함은 1분이나 2분 뒤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저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미국 거는 적외선으로 탐지하니까 발사 즉시 위성에서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요, 북한이 이 무조건적인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의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 이후에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놓은다면 저는 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을 제기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차 핵실험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 적어도 남북 간에 또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북한 스스로가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대해서도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6차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근접해 있는 기술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자,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가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섰죠. 그렇습니다.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이제 주재를 하면서 안보에는 여야도 없고 전 정권, 현 정권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한 거고요. 또 방금 방송기자클럽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더라도 두 가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핵을 동결을 해야 되고 또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때 이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로 더 강경해졌지 그것이 더 유화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